네, 오늘 장모닝 시작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하면 강재원 응용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응용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꽉 찬 20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전일장 체크 포인트 하기 전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미국 시장 왜 오른 겁니까? 그러니까 미증시는 어차피 앞전에 이제 바닥 만들고 예. 반대 기술적 반등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바닥 다지기 이런 형태로 갔었는데 예.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1.95%까지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앞전에 7번 금리 인상하게 되면 1.75%, 예. 8번 금리 인상하게 되면 2.0%, 그 중간 자리였던 1.87%까지가 앞전에 상승이었다면 시나리오죠. 거기서 이제 8번까지 금리 인상하게 되면 2%죠. 예. 그럼 1.95%까지 올라왔으니까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 국채 금리가 2% 넘길까? 이것도 뭐 시장에서 봤다고 하는데 2%는 안 넘긴다. 우선 이겁니까? 2% 넘기기가 쉽진 않겠죠. 우선 연준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그런데 네. 이제 연준에서의 GDP 성장률 전망치 자체를 내후년 같은 경우는 2.5% 정도 보기 때문에 네. 이 금리란 게 GDP 성장률보다 위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선은 8회가 될 경우 최대치를 얘기할 때가 2.0%니까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이런 식인 거죠. 금리 때문이었군요. 그래서 2%라고 의미를 뒀습니다. 해결이 좀 됐어요. 자, 체크 포인트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증시 관련해서는 어차피 다 반등했다 이렇게 네네. 되는데 사실 이 미증시 안에서도 상승이 나왔던 쪽은 이제 경기 관련 쪽이 나오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 나스닥의 강세라는 부분은 사실 시총 최상위 5종목 이 종목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이 나온 게 있어야 되겠죠. 골고루 오른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미국의 기술주 성장주 쪽에서는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실적 발표도 잘 나왔었고 실제로 주가 자체도 오히려 하락하고 나서 반등이 잘 나온 게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쪽이 이제 크게 무너졌던 쪽은 여전히 밑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얘기할 부분이 이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와 그 국내 MSCI 코리아 인덱스만 지수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특징주들을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제 NFT 기반의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많이 강하게 다시 가죠. 이쪽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해운주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고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이 실적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역시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봤을 때는 이제 최근 들어서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실적 내용을 갖고 한번 우리 판단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는 뭐 어느 정도 중요한 라인대에서 GTS 밟고 그리고 이제 숨고르기 마무리 국면에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바로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저거 넘어야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MSCI 신흥지수 인덱스부터 좀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제가 앞전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2월 빠르면 2월 중순에서 하순, 늦으면 한 3월 초 정도 되면은 거의 윤곽에 드러날 거다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보는 건 어떤 거냐면은 미증시 자체도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주와 성장주 내에서도 탁월한 성장주 제외한 시장에서 무게추 자체가 이제 실적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미국 내에서의 가치주가 그러면 그렇게 메리트가 높냐라고 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미국 내에서의 성장주 대비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밸류가 부담스럽지 않다가 되는 거죠. 반대로 시장에서 유가가 올라가거나 그리고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꺾이거나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는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2008년도에 양적 완화가 진행됐을 때는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됐고 금리 테이퍼링 할 때부터 미국으로 자금이 넘어갔다면 이번 코로나 때의 양적 완화는 대부분이 가상자산가 그리고 미국에서의 기술 성장주로 갔었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그래서 MSCI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최근 전 세계 글로벌 펀드 자금의 흐름 자체가 신흥국 쪽에 오히려 꾸준하게 들어온 케이스라서 이 자금이 하계에 넘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미국에 있는 가치주보다는 오히려 신흥국이 더 밸류적인 부담도 적고 가치주의 이제 성장 실적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본격적으로 넘어와서 차별화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따진다는 건데 MSCI 이머징 마켓 지수가 이제 어제 0.9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증시하고 비슷하게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던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도 고가 대비해서 20%가 넘는 하락을 했었다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딱 올해 기준으로 할 때 플러스 0.37% 상승 전환이 된 케이스입니다. 의미 있는 포인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미증시는 아직까지 이제 다우지수나 S&P가 선방한다 하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하락인 거고 나스닥은 여전히 하락이 센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먼저 전환했고 조정 기간도 원체 크게 받은 상태에서 이제 저 추세 라인 때 상단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느냐, 요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은 미국 증시 투자하는 것보다 국내 증시 투자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까? 더 나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동 같은 신흥국 산유국이라든지 예. 그동안 이제 경제 봉쇄가 심했었던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남미 국가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더 메리트가 높게 될 수가 있겠죠. 아, 그럼 이걸 보면서 이제 좀 더 신흥국 쪽에다 포인트를 맞춰야 될 때다. 이 서학개미 분들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봐야 될 건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는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인데 네. 사실 이제 아까 봤었던 신흥국 지수보다 국내 증시는 훨씬 더 많이 빠졌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환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국내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간 반면에 네.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강세가 지속됐던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신흥지수 같은 경우하고 이제 국내 지수하고 거의 10%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네. 이 부분은 그만큼 환율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이제 아직까지 올해 연초 대비해서 6% 정도 하락을 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예. 이제 신흥국 지수보다 좀 더 내려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반등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흥지수는 아까 제가 연초 대비해서 플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와 더불어서 8월달과 11월달 저점 만들었던 자리대를 거의 다 올라온 반면에 국내는 아직까지 그 자리대를 올라오지 못했다고 되죠. 그 말은 변수가 환율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환율이 좀 개선되면은 더 지금 신흥국 중에서도 우리 증시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달러 인덱스와 국내 원달러 환율을 월요일날 설명해드렸던 부분이 네. 달러 인덱스가 조만간 추세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예. 이 얘기는 미국 내에서 자금이 유출되어서 신흥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나올 수 있으면은 이번 주 옵션 만기 전후로 나오면 좋은 거고 이게 늦어진다면은 아무래도 LG 솔루션이 MSCI 편입이 되는 다음 주부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3월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나아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빠르면은 2월 중하순부터 중하순부터.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MSCI 코리아인덱스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거래량인데 네.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가 바로 그저께 그러네. 나왔죠. 제가 가리고 있는데 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엄청 나왔죠. 이게 2020년도 코로나 때 대규모의 매도 거래 대금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로는 최대 거래량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군요. 네. 자, 그럼 이제 예스 올로로 특징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급반등, NFT 관련주, 가로 열고, 그쵸. 비덴트 반등이 지속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등락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안 둡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래 왔었기 때문에 전 놉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도 놉니다. 아, 그렇군요.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우선은 이제 비텐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싸움 관련된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죠.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사실 NFT는 약간 다릅니다. 다른데 이 역시도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같이 동일하게 가려고 하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무너질 때 비트코인도 무너졌죠. 그럼 그러니까 NFT도 같이 내려가고. 아까 하도를 들었을 때도 똑같은 얘기듯이 미국에서의 양적 완화가 가상자산과 그리고 성장 기술적으로 많이 그쪽으로 갔었죠. 갔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돈을 줄인다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역시도 급락이 세게 나왔던 케이스였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무너졌다 되면서 국내에서 NFT 중심의 여러 가지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도 그만큼 급락이 떨어졌다 된 거죠. 그냥 같이 묶어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비텐트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결국 봐야 될 부분은 비트코인하고 그대로 연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우선은 지금 반등의 성격이 앞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단순 기술적 반등의 영역 정도냐 이게 중요하다 되겠죠. 그걸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선 비트코인은 사실 우리가 밸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 자체가 쓰임새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진다면 통용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옛날에 우리가 화폐 자체를 근본이제, 은본이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화폐에 대한 보장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파워가 세지면서 기축통화로 달러를 이제 종이화폐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그 정도의 파워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이 광범위하게 커지게 될 경우는 쓰임새가 높아지고 그만큼 신용이 높아진다 했을 때는 이 역시도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밸류적인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비텐트 같은 경우는 빗선 코리아 지분이 한 10.23 있고요. 빗선 홀딩스가 34.2% 정도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비텐트 자체가 본사에서의 실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투자한 지분에 따른 지분법 이익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가상 투자도 워낙에 국내에서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거래 수수료가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분법 이익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1,400억, 500억 정도 이익이 난다가 됩니다. 아.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앞전에 좀 고가를 만들었을 때는 시가총액이 조금 높긴 했었는데 이걸 봤을 때는 주가가 비싸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익이 나오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가상화폐가 흔들리게 되면 결국에는 비덴트 입장에서 여기에다가 다 지금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불안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거의 그대로 연동이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게 돼 2008년, 작년 코로나 때 주가가 무너졌을 때, 예. 그러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는 비트코인과 거의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 주가가 고가를 만들고 나서 지금 하락폭이 고가 대비해서 한 1%, 56% 이 정도 나왔으니까, 예. 그만큼 급락이 나왔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도 비트코인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저점 대비 좀 반등폭이 나왔기 때문에 동일하게 간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반등폭은 조금 더 열려 있다가 되는데, 여전히 비트코인과 연결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화폐를 보고 가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비트코인에 대한 추세를 계속 이어지는 추세인지 이런 걸 계속 보시면서 가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비트코인? 갖고 오케이. 왔습니다. 예. 비트코인 흐름인데, 추가적인 거군요. 네, 비트코인이 이제 재작년이죠. 코로나 발생했을 때가 이제 5,200불 정도가 바닥이었네요. 네, 바닥이었죠. 그게 이제 한 1240% 정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64,000원에서 65,000불 사이 갔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예. 시장에서 조정이 세게 나올 때, 이때가 한 50% 조정이 나오고, 그랬군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할 때가 또 고가랄 때 왔다가, 이번 다시가 33,000불까지 왔다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30% 올라왔다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넓은 박스는 처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 자체가 굉장히 예. 크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조정폭도 크게 나왔다는데 현재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죠. 미국에서 돈을 유동성을 해소한다 되면은 그렇죠. 이쪽에 들어왔던 자금이라든지 빠진다는 것들이 얘기죠. 축소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박스권의 중간 마디 정도까지가 최대 반등폭으로 열어 두셔야 되는 거고 지금 도달한 거잖아요. 더 위로 가기는 쉽지가 않다 되죠. 좀 남았습니다. 한 조금 47,500불 정도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뚫고 올라갈지 말지인데 지금 운용력께서는 약간 뚫기가 부정적으로 어렵겠죠. 어렵다. 자, 그럼 다음 특징 체크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 강세가 지속된다. 해운주 매수할까? 저는 놉니다. 왜냐면 이제 운임지수가 계속 5,000포인트대 유지했지 그 이상은 안 나와가지고 뭐 추가적인 무슨 그런 게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우선은 예스입니다. 우선은 예스. 왜 그렇습니까? 시장에서 작년부터 국내 증시가 실적이 잘 나와도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 피크아웃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해운주 같은 경우도 이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이렇게 높냐, 그러면 결국 꺾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해서 계속해서 빠졌던 그런 그 논리였죠. 케이스였는데 네. 실제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빠지지 않았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온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해운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저께 이제 OCI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했었는데, 네. 이제 OCI도 사실 폴리시콘 가격이 피크아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떨어지죠. 그래서 계속 유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언서플라이 나오죠. 그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진해운 같은 예전에 한진해운 한진해운 해소 없어지고 현대상선이 HMM인데 그렇죠. 예. HMM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발생 때는 사실 주가가 2,000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게 주가 거의 한 20배 정도 올랐죠. 1,900% 정도 올라갔으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고가 대비해서 이제 50% 이상 하락이 나타난 케이스인데, 네. 근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실적 대비 너무 싼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하지 않았지만 네. 실적 자체가 순이익이 약 4조 정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한 7조 정도 나온다 되니까 거의 더블입니다. 엄청나게 나오는 네, 거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19년, 2020년도 보게 되면 겨우 뭐 적자, 이제 흑자로 바뀌느냐 딱 요 정도였었는데 근데도 뭐- 그만큼 네. 물동량의 증가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워낙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출 항상 그거를 최고죠. 거의 HM이 다 혼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구조니까 그만큼 이게 독점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쪽에서가 실적은 엄청 높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영구채 문제.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하게 맞는다 되고 잠재적인 물량이라는 부분이 역시 반등 탄력을 약하게 맞는다 정도 되는데 밸류 보게 되면 2%에서 3% 수준이니까 엄청 싼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수출 지표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안 좋게 HMM이나 이런 해운주는 좋지 않게 보는 건가요?
수출 지표가 약하게 떨어진다 되면 그만큼 물동량이 떨어진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 나왔다 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는 시장에서 국내 수출 물동량이 증가세가 나오고 수출 자체가 증가를 한다면은 그때는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게 근데 나와요. 이게 너무 빨랐던 거죠. 사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언제까지 얘기가 나올지. 예. 하나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성장 N 수급 매수.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계신, 파신 분들 중에서, 그냥 갖고 있을 걸. 이런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놉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게 며칠 안 남았다고 보고 있는데. 아하. 그러니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문제된 거는 시장에서 수급을 다 가져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네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만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상장한 지 며칠 되진 않았습니다. 겨우 6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6일 동안에 기간에서 전체가 매수한 부분이 3조 7천억 원 들어갔으니까. 자, 꿀꺽꿀꺽 다 먹었네요. 그러니까 거래소 이게 전체 거래소에서 이 기간 동안에 예. 1조 7천억이 매수입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2조 이상을 그 외적인 쪽에서 팔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팔은 거죠. 엄청난 기간에서. 거죠. 네.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엄청 팔았는데 지금 현재는 주가 자체가 현재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ETF에서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물량만 빼가지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에 집어넣는 작업이 현재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이제 2차 전지 셀 업종이라는 쪽이 하락이 좀 셌던 게 그 배경인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12일 이번 주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MSCI에 이제 편입되는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종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기계적인 수급이라는 수 있는 부분은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3월 만기가 되겠죠. 그럼 그 전까지는 이제 기계적인 수급 편입은 거의 다 끝난다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밸류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네. 그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실적을 발표했는데 작년 실적의 영업이익이 7,680억이었고요. 예. 순이익이 7,900억이었습니다. 예.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120조가 넘어가 있으니까 이제 밸류로 따지게 되면은 허루 따위 한 200% 정도 되는 거죠. 완전 고퍼네요. 굉장히 좀 비싸죠. 완전 비싸. 또 올해 같은 경우 실적 전망이 어떻게 예. 되냐면 올해는 실적이 뭐 개선된다는 하지만 예.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증가를 한다. 그리고 순이익은 좀 축소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주가는 굉장히 비싼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MSCI 편입 이벤트까지 끝나고 나면은 네. 그럼 이제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는데 지금 기간이 아까도 봤듯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른 종목도 팔고 사는 거가 예전에 1조 2천 정도 예상했던 게 네. 오히려 2조 이상이 더 들어간 케이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편입을 했다 치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MSCI 편입 이벤트 종료한 이후에는 수급적인 모멘텀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고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코스피 200과 이제 옵션 만기일과 관련된 부분이다. 국내 이슈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네. 우선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선물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지수가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인데, 네, 대형 만기일은 이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생은.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점을 만들고 나서 반등 자체가 한 5% 나왔었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연휴 끝나고 나서까지 반등했으니까 예. 3거래일 동안에 5%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급격하게. 월요일날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숨고르기를 할 때 지지테스트를 어디서 받았냐면 딱 상승폭에 저점 대비 상승폭에 38.2% 자리에서 네. 지지를 받았다가 월요일날 나온 거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가 상단 자리 바로 위에 있는 366포인트 정도 되는데 366.5포인트인데 그 라인대를 올라서 출발하다가 장중 변동을 보이다 결국 딱 중간에서 마감을 했다가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30분 모음입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30분 보이는데 이게 사실 폭 자체가 작지는 않습니다. 요 폭이 2% 정도의 폭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안에서 좋게 얘기하면 숨고르기고 예. 조금 우리가 이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박스권에서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중요한 거가 이제 상단 자리를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우선은 왼쪽에 있는 것이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바닥을 쳤을 때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거의 크게 매수와 매도가 없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정도가 나타납니다.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선물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날 해소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아래를 본다는 거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계속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단을 네. 잡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하단 잡았으니까 이제 위쪽으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얼마큼 빨리 축소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예. 그 옵션에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무난한 이번 주 만기 같은 경우는 365에서 367.5포인트 사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현재는 저 그림에서의
좁은 밴드 상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지수로는 2770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기를 넘어간다가 될 경우는 2820포인트. 그러니까 네. 선물 지수는 373.5포인트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 라인대가 잘 나온다면은 이번 주 목표였던 2820인 거고 하단 자리였던 아까 지지받았던 자리는 2720이 그래서 이번 주 저점이다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럼 2820과 2720을 좀 감안하면서 시장 그러니까 대응을 저점은 해봐야겠네요. 나왔다 치고 이제 고가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 박스권 저기를 살짝 넘어가는 과정을 아하. 만길날까지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윗자리에 올라타서 안착하고 다음 주에 저 윗자리를 한번 볼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코스피는 반등 후에 숨고르기는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었죠. 네. 그러면 이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로 갈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전반적인 반등이 한 번 더 나온 다음에 차별화로 갈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고요. 네. 그다음 에즈넷 솔루션에 대한 영향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MSCI 편입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종가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네. 2차 전지 ETF 편입은 어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오늘하고 내일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하나 더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 매도가 이제 축소가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된 거고 이게 축소가 되면은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프로그램이 현재는 나올 수 있는 물량은 4천억 정도인 반면에 베이시스를 강세로 바꿀 경우는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약 1조 5천억에서 5조까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매수하다 보여서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느냐 이거 역시도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업종으로는 이제 철강, 화학 같은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재 관련 쪽과 예, 예. 이 오프닝은 계속해서 순환이 약간 도는 모습이고 근데 반도체 쪽도 좀 생각해야 되고 그 소비재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